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학대학원 그 인문학부 한국사학 전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학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박세당의 서계유목에 대해서 이 서계유목이라고 하는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사료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두에 말씀드리면 서계유목은 뭐 당연히 현재 장서각에 소장이 되어 있고 현재 아마 대한민국 보물 1674호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유물적인 문화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료적인 가치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는 매우 소중한 문헌이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나타난 제 표지가 이제 서계유목의 표지가 되는데 원래 서계유목은 상중하 3개의 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첩에는 이제 주로 시문과 같은 큰 글씨들이 있고 중하에는 이제 서간문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편지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그 하첩에는 박세당뿐만 아니라 그 박세당의 아들, 아마 잘 아시는 박태모와 관련된 편지들도 일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이 첩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구조는 박세당과 그 제자였던 이정신이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사제간의 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아주 정연하게 잘 모아두었는데 이 편지첩이 이제 과거에는 대체로 미술사, 글씨 뭐 서예사라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박세당이라 그러면 뭐 사변록의 저자, 색경의 저자, 또 정치 관료 이런 의미, 또 큰 어떤 주자학적인 틀 속에 존재하는 큰 학자로만 그 우리가 착상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 이 박세당의 사람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학문적으로도 뭐 매우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예술적인 취향, 또 예술적인 이 감각이 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좀 좋은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좀 종합적인 지식인 같은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고 있는 어떤 종합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세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정면에 나오는 저 은행나무가 박세당이 과거의 양주 땅, 지금은 저기가 이제 의정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양주 땅 석천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본인이 직접 심은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아마 저게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위 박세당 마을의 일종의 그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나무가 보이고 그 뒤에 기와집 한 채가 이렇게 보일 텐데 저 기와집은 현재는 저거를 우리가 이제 서계종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세당은 저 집에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습니다. 박세당은 저 마을에 살 때 초가집에 살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온 가족이 한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11명 정도 되는 아주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초가집에서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저 집은 5세 손이 나중에 좀 출세를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19세기 초중반에 지은 집입니다. 박세당이 저 집에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 듯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역사적 시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편지에 창작의 공간이 바로 저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문헌을 대할 때에는 그 문헌이 만들어진 창작의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도로서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현재 제가 요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요 청절사라고 되어 있는 요 공간이 박사장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과거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목 장수원리 이렇게 돼 있고, 박사장이 이제 그 동네 이름을 석천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상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석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저 마을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박사장의 창작자인, 오늘 우리 세계유목의 주인공인 박사장의 초상화입니다. 저 초상화는 얼핏 이렇게 보면 학의 모습을, 하얀 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박사장은 석천동에 학을 길렀습니다. 학을 길러서 아마 본인이 산책을 할 때 하늘에는 그 학이 날아다녔을 겁니다. 본인은 지상의 학이 되고, 하늘에는 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조류로서의 학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 굉장히 그 유불도 이 세 종교를 어떤 융합하는 듯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 지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그 초상화도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저 초상화는 숙종임금과 같은 그 국왕의진을 그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화가들이 직접 박사장 마을로 와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런 초상화가 남아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인합니다. 아주 강인하고 정치적 시류라든지 또 사회적인 헌파라든지 이런 데 크게 굴하지 않는, 그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대장부적인 기질을 가장 그 순도 높게 가지고 있던 조선시대의 남자가 박사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상화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이 세계 유목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히 참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석천동이라고 돌석자에 샘천자, 그럼 우리가 동네를 할 때 그 동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석천동이 바로 이제 돌 틈 사이로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그 솟아오르는 기세가 샘처럼 아주 용솟음을 친다 해서 박사장이 저 동네 이름을 석천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마을에 들어올 때 나이가 정확하게 40살입니다. 당초 이제 이 마을에 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그 박사장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2해 전에 첫 번째 부인 어령남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령남 씨의 장례를 바로 이 석천동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때 은거에 이 마을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은거의 의지를 굳히게 되는데, 그때 쓴 글씨가 바로 저 석천동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그럼 1666년에 바로 은거를 하면 되지, 왜 2해 뒤인 68년에 은거를 하느냐. 이거는 동양적 사고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거에, 동양사회에서 은거자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도연명이에요. 이 도연명이가 팽택현령을 그만두고 우리가 잘 아는 귀거래사를 부르면서 돌아온 나이가 40살입니다. 이 박사장 역시도 결국 은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2해 뒤로 미뤘느냐. 2해 뒤가 돼야 본인이 나이가 40살이 되는 거예요. 그 40살이 됐을 때 와야 도연명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동양적 모토예요. 동양적인 모토가 도연명이고, 한국적 모토가 매월당 김시섭입니다. 그 동양적 자기 멘토와 어떤 삶의 이 스케줄을 맞춰주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1668년 그의 나이 40이 될 때 이 마을에 들어왔고, 이제 그로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석천동 사람으로 살다 갔고,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서계윤목 역시도 바로 이 석천동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의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에 또 이렇게 보면 작은 정자가 보이는데, 저 작은 정자는 괴산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저 괴산정은 지금 저 모습은 조선시대 박세당 시대의 모습은 아니고, 박세당 시대의 모습을 비교적 유추해서 건세에 중건을 한 것인데, 자리는 저 자리가 맞습니다. 딱 저 모양으로 주추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규모 역시도 박세당 때의 저 규모였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저 공간이 뭘 하는 데냐면 박세당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과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곳이기도 하고, 일종의 석천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아주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어떤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석천 마을의 어떤 문화적인 살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자가 바로 저 괴산정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박세당의 제자 이정신이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저 정자에 와서 박세당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담을 하고 또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논의를 했을 걸로 짐작이 되는 바로 공간이 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서계윤목의 전체적인 창작 공간은 석천 마을 전체로 우리가 비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을 내에서도 가장 하나의 핵심적인 공간을, 포인트를 짚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괴산정이 또 오늘 서계윤목 창작에 보다 좁혀진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두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저 정자는 과거에 늘 그렇습니다만은, 큰 인물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할 때 스스로 돈을 내서 건축을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선생의 학문과 덕망을 존경, 추앙해서 제자들 내지는 사회적 단체에서 저 정자들을 지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 박세당의 저 괴산정도 실제 정자의 주인은 박세당이지만은 건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박세당의 제자들이 된다. 제자들에 의해서 건축되어 선생에게 기증된 학술 문화 공간으로서의 괴산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취성대, 이 취성대라는 것이 뭐냐면, 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모아둔다, 모여있다, 모은다라는 일종의 컬렉션 개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빼어난 경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집합하는 곳, 또는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저 바위에 올라가면 다 구경할 수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가 박세당이 가장 휴식 공간으로 즐겨 활용했던 공간입니다. 특히 저기에서는 이제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시를 짓는다 할 때 한자 말인 영자, 읍조릴 영자를 써가지고 취성대를 별칭 영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봄에는 저기에서 꽃을 감상하고, 또 여름에는 바람을 쐬고, 또 겨울에는 저 바위에서 눈을 만지고 노는 아주 사시사철의 경관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 모든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취성대. 저 역시 우리가 석천마을과 박세당을 이해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공간이고, 현재 저 공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마을을 한번 실제 답사를 해볼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저런 요소의 공간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젊어 보이는 저 어른이 박세당의 아버지입니다. 박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럼 석천동은 어떤 공간이냐? 그 박세당이 어디 돈을 주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구입한 곳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정부, 지금의 의정부, 과거 양주, 석천동은 원래 박세당 집안하고 관계가 없던 곳이에요. 근데 저 아버지가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인조 반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조 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인조 반정 공신 또는 정사 공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박세당의 아버지가 인조 반정 공신 3등 클래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신이 되면 크고 작은 많은 부상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을 지급하는 거예요. 공신 3등에게는 대략 한 60개월 정도의 땅을 지급하는데 그 60개월은 지금의 수십만 평에 달하는 굉장히 광활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박세당 아버지가 공신의 자격으로 획득한 곳이 석천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석천동은 대단히 정치적인 땅입니다. 정치 권력의 부산물로서 획득되어진 정치적인 성격이 농후했던 공간이 바로 석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석천동은 정치적인 공간. 그것을 물려받은 박세당은 저기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말끔하게 걷어내죠. 학습과 공부와 그 다음에 차하층 계층들과의 소통과 또 지식 노동을 통해서 농부들이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리고 뛰어난 문인들을 만나고 심지어 승려들까지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 땅은 아버지 시대의 정치성이 그 아들로 인해서 학술과 문화적인 토양으로 바꾸어져 간다. 저 물리적인 토양을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문학적 토양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대로 이행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인간도 아니고 한 위대한 걸출한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박세당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초상화를 간단하게 제가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박세당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세당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저 그림은 뭐냐면, 공신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권한이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신의 직함으로 그린 그림이 저 초상화가 되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1660년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만큼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아버지는 이미 벌써 4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세당은 고아의 신분으로 문과에 수석 합격을 했던 것이고, 그때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들, 잘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박세당은 저 아버지의 초상화를 안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초상화가 바로 저 초상화입니다. 저거는 이제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고 그 부자 간에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초상화다. 우리가 이제 그림 저런 걸 하나 보더라도 채색이 어떻다, 구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형식론적인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스토리 라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겠느냐, 풍요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공신이 되면 많은 특전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특전이 바로 저 문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저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저분이 파란 옷을 입은 저분이 무슨 상을 국가적으로 획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저 문서 역시도 현재 장서각에 잘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유목 상중하첩이 있는데 이제 상첩에 들어있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보면 귀거래 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통상 귀거래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저 작품입니다. 박세당의 친필이에요. 글씨를 아주 잘 씁니다. 큰 글씨, 작은 글씨, 뭐 그보다 작은 세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능수능란한 서예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귀거래사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도연명의 40과 본인의 40을 맞추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도연명이 40살 때 지은 글이 바로 저 귀거래사인데 저 귀거래사는 누구한테 준 것이냐? 이정신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 윤목의 두 번째 주인공이죠. 자기 제자한테 써준 글인데 저 귀거래사를 써줄 때 1699년인데 저때 이정신의 나이가 정확하게 40살입니다. 그리고 저 해는 마침 이정신이 40살의 늦은 나이로 문과 시험에 합격하던 해입니다. 문과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진출, 출세를 예비하는 하나의 코스가 되는데 어찌해서 그 선생님은 문과에 막 급제해서 출세의 길로 가야 될 그 제자에게 은퇴를 의미하는 귀거래사를 써주는 것인가?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도 문과에 장원 급제를 해서 박사당 자체가 문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누구보다 엘리트 길을 걸었고 누구보다 탄탄한 관직의 길을 걸었지만은 역시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풍파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환해에서의 어떤 벼슬길에서의 부침한다라고 해서 환해 부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침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굴욕의 순간도 있고 유혹의 순간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굴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석천동으로 돌아와서 나의 지조를 지킨 것처럼 너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 나처럼 벼슬에 연연하지 말고 대장부다운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막 과거에 합격한 40세 된 제자에게 저 귀거래사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하나의 그 경계의 문구, 그게 귀거래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은 저 귀거래사를 써줄 때 이 받는 제자도 선생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공유, 공감하게 되는 저 장면이 귀거래사인데 저게 서계윤목의 가장 대표적인, 상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 문인들이라는 게 중국 고전 좋은 글들을 전부 외워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쭉 전편을 읽어보게 되면 한두 군데 글자가 조금 틀린 듯한 느낌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글자가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암송해서 지식을 저장하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미스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건 뭐 애교로 봐줄 수 있고 인간 사이에 능이 있을 수 있는 장면, 오히려 너무 정확한 것이 이상할 때가 있죠.
조금 틀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박사장의 글 속에는 그 아주 천연스러운 그런 면들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글씨도 좋지 않습니까? 만수청풍. 그러니까 옛날에 이 소매, 사람이 도포 같은 걸 입으면 이 소매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그 소매자락 속에 맑은 바람이 그냥 쫙 불어 들어와서 아주 그 청량한 기운을 만들고 그 청량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박사장의 어떤 정서 내지는 정신적 지향이 잘 표현되어 있는 글씨가 바로 지금 만수청풍이다. 저 역시도 그 상책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힘이 있고 단정하고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듯 하면서도 잘 맞는 그런 어떤 글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태백의 시입니다. 이태백. 저 제일 마지막 구절 다 알지 않습니까? 도화유수 묘연거 벼류천지 비인간. 아주 그 은자에 호젓한 세상을 등지고 어떤 욕심도 없이 아무런 어떤 추구함도 없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동양적 은자의 삶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가 바로 저 시인데 저 이태백의 저 시를 박 사장이 왜 옮겨 쓰느냐.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노력에서는 여러분들이 녹음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니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려고. 같은 이치죠. 바로 저렇게 옮겨 적음으로써 자신의 필처불에 적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자세도 더 다지고 또 점검하는 그런 의미. 저런 시들도 아주 글씨가 좋고 글씨만 보더라도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글씨를 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서계 유목에서 이제 우리가 저기 유념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대한 애환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신의 아들이고 본인도 공직자로 살았고 그것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문과에 합격해서 꽤 엘리트 길을 그리는 사람인데 왜 가난하냐? 가난하죠. 과거에는 녹봉을 받지 않으면 가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현금이 잘 유통되지 않는 요즘 개념으로 현금이 잘 유통되지 않는 시대에는 이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제 이야기에 지금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골 고향에 뭐 많은 땅이 있지만은 그것이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늘 가난한 거예요. 박세당의 처지가 그런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뭐 도시화가 되어서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과거 좁은 시대, 박세당이 살던 시대의 그 석천동은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거의 밭농사도 겨우 할 수 있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 토지 소출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에서 은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양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들은 일찍 죽었지만은 며느리들, 손자, 손녀, 심지어는 외손자까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 사장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정서가 이정신과의 편지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그 빈번한 노출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정신으로부터의 도움을, 협조를 묵시적으로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힘든다,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간파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도와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가
박새당 중간에는 지금도 앵두나무가 있습니다만 박새당 때도 그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이 앵두나무를 열매를 따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쌀을 바꿔 오는데 저 대목의 이야기는 뭐냐? 쌀은 벌써 떨어졌고 앵두는 아직 덜 익었는데 제대로 된 앵두를 장에다가 팔아야 제대로 된 값을 받는데 너무 사정이 절박하니까 반쯤 익은 빨간 앵두가 아니고 발그스레한 앵두를 따가지고 장에다가 종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쌀을 얼마나 바꿔 올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덜 익은 앵두, 반쯤 익은 앵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 집안의 상황이 그 당시 얼마나 절박했는가,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아들들한테 나중에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면 자, 나중에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 이 편지가 바로 이제 그 제자인 이정신이 아마 선생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상당한 음식물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았다고 저렇게 답장을 쓰는 거예요. 답장을 쓰는데 보내주신 진귀한 그 해산물, 아마 해산물을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받았다. 참 그 해산물을 가지고 늘 푸성기만 먹던 우리 집안의 밥상이 당신 때문에 사치스러워졌다. 그래서 고맙다. 늘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답장을 보내는 것이죠. 저 답장 속에 이미 무언가가 선물로서 증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늘 뭐 푸성기만 먹는 거예요. 뭐 시골에 가난하니까. 그래 먹던 사람이 제자를 통해서 전복이라든지 각종 생선 이런 것들을 보내오면 그걸 먹고 이제 한 며칠 사치스럽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그 제자와의 대화 속에 감춤과 은폐가 없이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저 장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걸 통해서 우리는 박새당 집안의 당시에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아까 그 집이 굉장히 몹시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난을 호소하는 기록들이 다른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1, 2, 3, 4, 4개의 사례를 드러났습니다만 뭐 저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토로 이런 것들은 뭐 100개 이상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질적 가난에 이념적 선언적 가난이 아니고 실질적인 가난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면 이번에는 이제 갈근을 이제 보내왔던 거 봅니다. 저기 뭐고 보내오니까 또 갈근에 대해서 잘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재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보낼 때는 좀 더 우량한 것으로 좀 더 많이 보내줄 수 없겠느냐라고 제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진솔합니다. 겸양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함을 그대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선 보내준 건 잘 받았지만은 좀 예비를 내가 해둬야 될 것 같으니까 예비할 수 있도록 조금 우량하면서도 분량을 좀 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또 편지를 저 편지에서 보내고 있는데 저거 다 이제 서계 유목 저거 중간첩 상중하의 중첩에 저 편지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저런 내용들이 통상 문집에는 잘 실리질 않아요. 그러다 문집에 실리는 것은 굉장히 그 이야기의 수준이 높은 것들, 학문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실다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희노애락 이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편지들은 이 커트돼서 수록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바로 저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박새당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유효한 그런 어떤 사료적인 효용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에도 보면 심지어 저기에는 뭘까지 빌리느냐 하면 내가 지금 그 석천동에서 소와 말을 합쳐서 한 서너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일 꼴이 없다. 먹이가 없다. 먹이가 없으니 혹시 귀하의 집에 소먹이, 말먹이, 꼴 좀 예비된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요즘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건초지요, 건초. 건초로 보내줬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됐을 때 소와 말에게 먹일 꼴조차도 마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또 그 꼴을 또 제자에게 스스럼 없이 또 요청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저 편지가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얘는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 살 돈이 없으니 당신 기름값을 좀 보태줄 수 없느냐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느냐. 소와 말은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와 말이 먹어야 될 꼴은 휘발유내지는 경유와 같은 것인데 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질문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의문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건 토지와 비슷한 거예요. 기본 자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돈이 없다고 저 소와 말을 갑자기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자동차와 기름에 비유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세당은 장가를 두 분 갑니다. 첫 번째는 의령남씨 집안의 장가를 가고 두 번째는 광주정씨 집안의 장가를 가는데 그 의령남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 대감의 누나가 박세당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 남구만은 예전에 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재진다 하는 그 시조를 지은 작자가 바로 창작자가 바로 남구만인데 그 남구만의 누나가 박세당의 첫 부인인데 이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아요. 큰 아들이 박태유, 작은 아들이 박태보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전부 다 똑똑해서 둘 다 문과에 합격을 했고 특히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가지고 문과에 그냥 합격이 아니고 장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효한 아들이에요. 왜? 둘 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한 아들은 1686년에 정치적 시련 속에서 사실상 이 화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보이고 두 번째 아들 박태부는 인현왕후의 폐출을 숙종이 자신의 왕비 인현왕후를 내쫓으려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주장을 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신문을 당하고 아주 혹독한 신문을 당해서 유배를 가둔 도중에 1689년에 죽어요. 이 둘 다 아버지보다 먼저 생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준재였지만 효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불효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곡절이 많았던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의 죽음과 관계되는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이 서계윤목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굳건한 기상을 가진 사람도 자식의 죽음 앞에 잠시 무너지는 한탄하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범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한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저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박세당과 같은 굉장히 그 대장부적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저런 감정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게 참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686년에 큰 아들이 죽고 1689년 3년 만에 또 작은 아들이 죽는 이런 과정. 특히 그 작은 아들의 경우는 그 아들이 몸소 장지를 마련해 두었던 경기도 김포 땅으로 묻지 않고 자기가 살던 석천동으로 그 시신을 업고 와서 자기가 살던 집 뒷 언덕에 산소를 쓰게 되죠. 그 아들을 차마 그 멀리 못 보내고 자신의 어떤 환경 안에 두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마을에 답사를 가게 되면 박태보의 산소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나오는데,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쌓은 죄가 많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또 요즘 사람들 말과 비슷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자식들이 저렇게 앙화를 입는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박세당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편지를 쓰는 상황 속에서도 박세당은 또 뭐를 병행했느냐, 본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인 사변록, 그 사변록 집필을 아들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집필을 끝내 이어나가는 아주 또 강인한 모습을 보이죠.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학자적 자기 본무에 충실하고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슬픔에 녹아서 그 슬픔의 버전으로 빠져버리는데, 이 박세당은 그걸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가 가진 어떤 그 굳건함을 볼 수가 있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과 사나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굳건해야 되지 사나워서 되지 않는다. 박세당은 매우 굳건함에 충실한 인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역시도 그 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 박태보의 산소입니다. 박태보의 산소가 지금 저렇게 현재 저렇게 잘 가꾸어져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박태보는 그 충을 인정을 받아서 노광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 제향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장면이 박태보를 제향하는 노광서원의 모습입니다. 이 박세당은 유자이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박세당이 사귀었던 스님이 근 30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또 박세당이 그정도 굉장히 호평하는 승려들이에요. 역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불교적 도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순도가 높으면서도 유교 지식으로까지 지식을 확장한 승려들, 또 시도 잘 짓는 이런 승려들 몇몇을 또 거명하면서 승려이지만 우리와 종교적인 입장을 달리하지만은 저 사람은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엄명할 정도로 승려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저런 글씨들 작품들을 통해서 그 승려 친화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의현이라는 승려가 또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박세당이 또 시로서 답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앞서 제가 박세당은 굉장히 실천적인 지식인입니다. 이 실천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느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다리를 걷고 함께 모내기를 해 주는 것이 실천적인 지식인이 아니고, 자신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 텍스트에 의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진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이 함께 모내기를 하고 벼베기를 해준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고안했느냐. 그 석천동에서 그 넓은 공간 속에서 농업 현장 지식을 배양을 해서 색경이라고 하는 농업 기술 서적을 편찬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농서에 있는 것들을 전부 실험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전부 해보고 되는 정보, 즉 살아 숨쉬는 정보를 중심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정보는 빼고 굉장히 실험 정신, 실천 정신이 강한 그런 어떤 실학적 바탕 위에서 만든 책이 저 색경입니다. 굉장히 한국 농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자인데, 아까 제가 박세당의 처남이 남구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의 동지입니다. 정말 심기상통하는 처남 매부간인 동시에 정치적, 학문적인 동지예요. 누구보다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동지가 남구만인데, 박세당이 색경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는 남구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듣기에 박세당이 색경이라고 하는 농업 기술 서적을 편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시대의 기근과 가난을 구제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박세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세당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잘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처남이 나의 저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박세당은 굉장히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오른쪽 장면이 그 시입니다. 시 제목이 남아무개가 내가 지은 색경이 시대의 가난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시 제목이에요.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맺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를 지었는데 이제 내용이 저런 겁니다. 정말 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게 조수를 받으니까 정말 슬프다. 내가 이걸 기본적으로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책을 낸 것인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 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오늘날까지도 저 중국 서적인 황정정이라는 그 책만을 숭상하고 정말 내가 실천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이 색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네. 이 조선의 상황이 왜 이렇게 아직도 뒤처져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늘 과거 속에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세태에 대해서 오히려 박세당은 반박하는 저런 시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세당과 그 시대 사람들의 차이인데, 한 걸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딱 반 걸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 걸음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을 우리는 성각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걸음 정도 차이 나버리면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겠죠. 너무 차이 나서도 안 되죠. 성각은 딱 반 걸음 정도 앞서 나가는. 그 박세당의 저 스텝이 동시대인들보다는 한 반 걸음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 바위가 있는데, 저게 이제 박세당과 남구만 천안 매부가 환담할 때, 남구만이 석천동을 방문을 하면은 두 사람이 저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다라고 하는 바위가 되고, 이제 흔히 천안 매부 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도 저 바위가 그대로 저 사진 있는 저 자리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석천동을 가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이 박 사장이 시도 잘 짓고 글씨에 대한 식견도 굉장히 높다 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박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가적인 안목, 야, 이건 글씨 같은 걸 보내면 이거 누가 조맹부의 글씨다, 안진경의 글씨다 하면 박 사장이 딱 보면 압니다. 이거는 조맹부의 글씨가 아니고 위작이다, 가작이다. 이거는 안진경의 글씨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봐도 좀 헷갈리는 거는, 이건 나는 판독할 수 없지만 내 사위 이렴, 나보다 더 식견이 뛰어난 이렴이가 보게 되면 틀림없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서예 작품에 대한 감식안이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감식안 속에서 자신의 글씨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고, 그 감식안은 언제 많이 발달을 했느냐 하면, 박 사장이 처음에 결혼해서 가난하니까 처가살이를 한 20년 했습니다. 남구만 집에서 살았던 거죠. 처가살이 한 20년 하는데, 처가집은 부자고 서울 아주 중심에 살다 보니까 그 집에는 아주 좋은 서책들, 신간 서적들, 예술,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가에 사는 동안 한 20년 살면서 상당한 안목을 확장한 측면이 있었고, 그 확장된 안목이 저런 편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구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박 사장을 색경의 저자, 사변록의 저자로만 한정할 게 아니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좋은 단서로서 저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요거는 뭐 작은 그 여담처럼 하면서 제가 요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박 사장은 담배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 사장 때의 담배는 하나의 그 기호식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호식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아들대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니코틴 중독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을 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박 사장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보를 낳았다고요. 두 번째 광주정씨에게 다시 장가를 가서 태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다르지만 아들은 모두 셋이 되는 거예요. 둘 아들은 먼저 사망을 했고, 박 사장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은 이 셋째 아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적으니까. 이 셋째 아들과 이제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다음 장면. 이 장면은 뭐냐면, 박 사장이 담배를 굉장히 예찬하는 시입니다. 저거를 쭉 읽어보면, 아,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담배를 굉장히 매력적인 기호식품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석천동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또 여가를 즐겼던 그런 어떤 느낌을 저 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부인의 아들 박태한이라고 하는 그 어른, 그 셋째 아들이죠. 그 셋째 아들이 자신의 조카, 그러니까 박 사장한테는 큰 손자가 되는 거예요. 조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너 지금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는 담배를 구하는데 손 쉽지 않겠느냐. 좋은 담배 있으면은 좀 보내달라. 시장에 가서 담배를 사려 하니 괜히 값만 비싸고 품질도 안 좋다. 그래서 네가 좀 융통을 해서 보내준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편지를 저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역시 그 박태한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 조카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는 그 편지의 톤이 좀 강화가 돼요. 어떻게 강화가 되느냐? 담배를 좀 보내달라.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절대 못 끊겠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담배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편지를 보면서 기호식품에서 일반적 기호식품에서의 담배가 아들대에 가게 되면 굉장히 혹독한 기호로서의 담배로 뭐 중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정말 끊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 이 석천동에서 만들어진 편지들 속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 담배와 관계된 그 이미 조선시대에 이미 담배에 대한 저런 강렬한 취향들, 저런 취향들이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지금도 술은 끊겠지만 담배는 못 끊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요즘 사람들만의 이야기 아니고 그 담배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저 역시도 중독에 가까운 흡연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 석천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편지라고 하는 텍스트들이 알려주는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인간과 공간의 이해를 접목을 시키면 그 시간,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답이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때 저 사료 하나하나도 그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기존 역사의 어떤 그 통론을 강화하거나 또는 그 통론을 보정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오늘 그 서계 박세당의 유목인 서계 유목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